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발표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권의 금리 조정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달아 줄어들던 서울 매매가 상승폭은 이번 주 들어서 좀 소폭 커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현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02-2638-3963번, 02-2638-3963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금요일 가이드 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은 두 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위버라인의 김규현 이사, 박준우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R&D 하우스 위버라인의 김규현 이사이고요. 오늘은 알찬 내용으로 다양한 또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네, 다양한 내용 기대해 볼게요. 이어서 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제가 서울 지역 재개발 물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게 이 서울 용산구의 재개발 물건 준비해봤는데요. 해당 물건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한번 펼쳐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1대1 대면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지금 현재 이제 재개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 시내 이제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매주 오후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와 문자로 또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김규현 이사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금리 흐름은 좀 어떤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런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과 금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IMF 시절이라든가 또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론에서도 우리가 이제 금리의 영향으로 어떻게 코스피라든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그 원화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또 시장에서의 엄청난 또 파동이라든가 이제 파급력이 생길 수가 있고 함부로 내렸다가도 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라든가 또는 연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사실은 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좋아지고 또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정세라든가 또는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리도 굉장히 부동산에 민감한 또는 경제에 민감한 파급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코스피 지수와 기준금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준금리
네, 이제 나오네요.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기본이 되는 금리라고 또는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에 따라서 콜금리라든가 뭐 시장금리, 뭐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소식 중에 연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 금리 자체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속 낮아질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 대출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통화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얼마 1, 2년 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지금은 5% 정도까지 이제 5.2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아주 희소식이죠. 이 기준금리가 이제 5%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또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2008년도 그렇고 2008년을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때도 기준금리의 여파가 굉장히 커서 뭐 등락이 되게 심해졌죠. 그런 다음에 부동산이 굉장히 또 침체가 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침체가 됐다가 근데 계속해서 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금리 자체가. 그래서 다시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다시 이제 오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면교사 삼아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 현재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5.25%에서 5%로 지금 뭐 2달 전에 이제 낮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리 사실 선반영이 되고 있었죠. 선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망세, 주춤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한없이 오르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한없이 내리는 것도 그것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춤세는 일종의 뭐 데드캣 바운스의 개념이 아니라 잠시 뭐 숨고르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죠.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주식은 내려가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 당연히 주식은 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고 당연히 저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 자금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뭐 주식이라든가 또는 뭐 재투자, 투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의 흐름이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 금리와 코스피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심한 반비례 관계도 아니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반비례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냐에 따라서 이 금리를 올라갔을 때 시장에서 별 다른 영향이 없다면 어떤 건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도 주식에서도 그러면 지금은 투자할 시점이네 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과 코스피 추이를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지만 현재 이게 이제 반드시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는 비례 관계를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시장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정적이네. 나 지금 보니까 주식을 투자해도 되는 시점이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그때도 금리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코스피도 그렇게 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2020년 전후로 해서 이 기준금리와 코스피가 반비례 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죠. 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구간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다시 보죠. 네. 미국 금리와 한국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 연준의 금리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현재 5%와 3.5%의 한 1.5% 격차가 있긴 하지만 1.75%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물론 미국의 그 연준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미국 및 한국 기준금리와 이제 CD 금리를 살펴보자면 지금 파란색이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을 때 지금 한국 기준금리도 급속도로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흐름에 맞춰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가 굉장히 선반영이 미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준금리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택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랬을 때 역시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단순히 내려간다고 해서 확 오르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확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시장의 가심비라든가 또는 시장의 영향, 정책의 영향 이런 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다. 마치 환율에 따라서 수출과 수입의 어떤 관계처럼 굉장히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의 어떤 절대적인 부분을 우리가 파급력을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은행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 부동산 쪽으로는 많이 이제 저해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2016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가심적인 영향 또 심리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선반영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더 가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묵직하죠. 이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이 좀 더 묵직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코스피의 우량주처럼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금리 및 주택 매매가 추이를 보면 지금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 특히나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이제 기준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물론 이 갭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은행에서도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코스피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전국 아파트 가격과 기준금리 성향을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서울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뭐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 변동 같은 경우도 변동에 따라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이 비슷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 또 실업률과 고용률 지수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종합적인 영향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관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와 이제 기준금리의 상관관계 그리고 금리 또 미국과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금리와 한국 주택 가격의 흐름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이나 금리 흐름에 주택 가격이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해서 주택 가격이 확 내려간다던
한다던가 이런 정비례하는 흐름을 꼭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과 기준 금리 흐름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이런 흐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전화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세미나 자리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날 효창공원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1부와 2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또 김기현 이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88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항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 큰 골자는 어쨌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칼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요. 요즘 뭐 신통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네 번째 이제 대책이 나오고 88 대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 시장에 그 지금의 오세훈 시장 말고 그 전 시장이 도시 재생 사업을 물론 이제 벌이고 있었지만 상당히 주택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다 막아섰기 때문에 지금 용수철처럼 개구리도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 뚜껑을 열면 막 튀어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용수철 효과처럼 지금의 어떤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흐름을 보면 그때 모든 공급을 막아놔서 갑자기 또 치솟아 올랐단 말이죠, 가격이. 그런 것처럼 지금의 흐름도 어떤 그런 기시감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 또는 뭐 15년 주기로 이렇게 흐름을 힙의 어떤 쌍곡선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왜 이런 기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는 이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88 대책의 핵심은 사실은 42만 가구를 아파트를 이제 또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로 쏠리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가심적인 효과들을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드릴 텐데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 투자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특히 이제 재개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이러다가 나 투자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가 또는 느낌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있을 텐데 사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시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많이 이거 본 장면 같은데 예전에 2008년도에도 비슷했었거든요. 서브프라임론이 터졌을 때 갑자기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재건축 같은 경우나 재개발이 굉장히 민감하게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공사비가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다 올스탑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서서히 오르더니 이제 다시 이제 폭등으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 반응을 보면 난리 났다 이거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사 이거 사면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 그런 역사의 흐름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닐지 이런 부분도 이 기저와 본질을 잘 살펴보시는 분들이 돈을 벌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핵심적인 얘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일단 용어라든가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재정비 사업 종류에는 일단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은 전체적인 낙후된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뭐 도로라든가 또는 그 주변 시설들을 이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 재정비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다시 새 아파트로 만들겠다 또는 새 주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금 더 낙후된 그리고 노후화된 그런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모델링은 이거는 이제 골조는 놔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낡고 불편한 건물들을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우리가 그냥 뼈대는 놔두고 수선해서 입는 것처럼 일종의 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수선. 그래서 건축물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거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낡은 주거 공간을 허물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다시 만드는 거다. 재개발은 그런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뭐 도로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행 주체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되겠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개발은 지자체라든가 재개발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공공 사업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공공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노후된 아파트 또는 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공공 사업 성격이 강하다면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민간 주택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면 너무 노후화됐네. 그러면 노후화가 됐으니까 그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상하수도도 막 낡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계속해서 초래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조합을 만들겠죠. 네, 그런 개념에서 민간 주택 사업이다. 여기는 전체적인 어떤 주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 사업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도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의 어떤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만 가구 미만 단독 같은 경우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20만 가구 미만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 10 가구 이상 또는 다세대 20세대 이상으로 가로구역 말 그대로 이제 블록 단위로 구성이 되는 그런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재개발 추진 절차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에 대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전엔 말이죠.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뭐 사업 시행 인가 이게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은 좀 순서가 바뀌죠. 사업 시행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도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즉 관리 처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주 철거, 마지막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면 말 그대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책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전에 오세훈 시장 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뭐 그 동의율 자체도 이제 80%가 훨씬 넘는 그런 걸 다 막아놓은 상태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도 서울은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주택을 살리면서 친화적으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공급이 다 막아졌죠. 막혔죠. 말 그대로. 그 공급이 막힌 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급이 막혔으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이게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게
2012년 때도 그랬었고 2015년이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2018년에서 2021년까지도 그런 기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IMF가 터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비슷한 조짐이 또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 본질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지금. 큰일 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일단 절차를 다 줄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조합 설립까지 구역 지정까지 이 복잡한 절차를 다 줄여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이런 동의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을 검토해서 지정을 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이제 패스트 트랙이죠. 굉장히 간소화가 됐다. 이 포인트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42만 가구의 뭐 주택 아파트를 만들겠다 서울시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88 대책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42만 구의 공급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예전에 신통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흐름이 주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전에도 보면 이 흐름 자체가 1, 2년 동안 이렇게 폭등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4, 5년 정도 또는 5, 6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또 3, 4년 주춤하고 4, 5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3, 4년 주춤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을 이어져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기시감 또는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흐름도 예측이 가능해야지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재건축 사업 방식을 보자면 조합 시행 방식이냐 아니면 신탁 시행 방식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죠. 사업 주체가 조합이 되고요. 신탁 시행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사업 주체죠. 말 그대로 어떤 회사에서 이것들을 맡는 거예요. 맡아갖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 개발이익 배분은 조합에 환원을 하는 거고, 여기는 개발이익 일부를 신탁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포인트에서는 뭐 신탁 시행 방식도 많이 또 채택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하나하나 조금 더 우리가 뭐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또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뭐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에 이제 고시가 돼서 지금 한창 또 진행 중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1, 2, 3, 4, 5구역 중에 지금 특히나 2구역, 3구역, 4구역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2구역, 3구역이죠.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대우가, 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가 지금 이제 시공사가 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유는 일단 GTX A 노선, B 노선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한강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용산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전 문제라든가 또는 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호재의 가장 노른자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 상당히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뭐 1구역이라든가 또는 5구역 같은 4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지부진해진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주목도를 보이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흑성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뭐 진행이 됐어요 이미. 총 11구역 중에 뭐 1구역 그렇죠. 2004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뭐 7구역, 8구역 거의 다 이제 뭐 지금 다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9호선에 대한 호재 그리고 한강변 호재를 우리가 눈여겨봤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GTX라든가 이런 호재보다는 사실 이제 뉴타운의 서울 내 인접성과 근접성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인데, 이미 여기도 전부 다 뭐 분양이 되거나 지금 뭐 시공사가 선정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GS 한화 포스코가, 그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대우 롯데 현대, 3구역 뭐 GS 현대, 11구역, 12구역 또 GS
그다음에 뭐 롯데, 현대산업, 호반건설들이 이미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분양을 계속해서 뭐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 호재가 있죠. 그리고 60만 평 규모의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대 초반에 고시가 됐다가 여러 가지 뭐 엎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그 다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라앉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또는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또는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1, 2, 5, 7, 8, 9, 1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레미안이라든가 또는 뭐 GS건설이라든가 대우, 삼성, 뭐 현대산업개발 등의 일군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앞다퉈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재개발을 어떻게 그렇다면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저. 지금의 어떤 현상 이전에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데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년이라든가 또는 2018년도라든가 2018년도라든가 또는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이제 초반 이때 IMF가 이제 터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반복이 돼요. 10년 주기로 거의 한 7, 8년 주기로 요새는 더 짧아져 갖고 오름과 내림의 어떤 등락폭들이 생기는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8년 때도 공사비가 굉장히 폭등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수요,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신축 같은 구축으로 난 가겠다라고 해서 다시 구축이라든가 신축 같은 구축이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공사비가 올랐는데 사람들은 비교를 해요. 신축과 구축이 비슷한 가격인데 당연히 그러면 새 집에 대한 선호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새 집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 같아도 그러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조건이라면 당연히 분양이라든가 또는 신축이라든가 또는 그 앞서서 이제 재개발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기저에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가 공사비가 계속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것들은 다시 둔감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재개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동산에서는 변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등에 불이에요. 발등에 불 말 그대로. 그래서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쥐어짜고 고육지책도 벌이고 뭐 탁상공론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불바다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축 빌라를 굉장히 눈여겨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왜 그런지 제가 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토지 투자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핵심이냐? 궁금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사실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의 뭐 신축이라든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분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 평가를 벌일 때는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입견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 측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이라든가 용적률이 낮은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주변 시세에 대한 영향으로 감정평가가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도 물음표를 한 번 더 제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곳이 안정적이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미 조합 설립이 나고 구역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규제가 엄청나게 발휘가 됩니다.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점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미 늦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 번째는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등 단계별로 오른다. 맞죠? 이거는
이건 맞죠. 이건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네 번째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어느 세월에요. 죽은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고 났을 때 이 단계에서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해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지금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고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11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의 쏠림 현상을 막고 다시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포인트에서도 사실 이제껏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했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시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 11만 호를 매입한다.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선호다.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신축 빌라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다라고 이 기저를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턱대고 신축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과연 이 부분이 주택 재개발로 성공이 될 것이냐 또는 이 부분이 과연 여러 가지 호재로 적용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으로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꼼꼼한 상담을 벌이시는 게 좋은 해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과 같은 정비 사업 종류에 대해서 또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은 일단 주변 기반 시설들이 노후가 됐을 때 공공의 성격을 띠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이제 기반 시설은 괜찮지만 주택들이 노후됐을 때 이제 진행되는 민간 성격을 띠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재정비 사업은 항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꺼내든 사업이 이제 뭐 모아타운,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등 다양한 주택 정비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다르게 이제 또 속도가 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원래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부터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진단부터 사업 시행 인가전까지 뭐 한 번에 패스를 하게 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어서 또 대표적인 뉴타운 사업들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남 뉴타운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흑성 뉴타운은 지금 9호선과 한강의 호재를 받고 또 현재 분양이 진행이 꽤 된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광명 뉴타운도 시공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선정이 됐다는 부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 뉴타운이었는데요. 장인 뉴타운은 중간중간에 이제 좀 막혔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또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으셔도 진행이 되는 곳이 꽤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까지 좀 잘 감안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고,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전문가들과 상담하신 후에 접근을 해보셔야겠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면 자리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효창공원 인근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두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또 주제가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짜 유망 투자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치는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층수는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9.3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6.53제곱미터고요. 구조는 1.5룸
높음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청파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니까 요즘 좀 굉장히 핫한 곳인 것 같거든요. 지하철역만으로 봤을 때도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네, 이 용산구 청파동 3가에서 이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물건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남영역까지 도보로 2,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또 도보 7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이 숙대 입구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역세권의 입지이고요.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한 정거장 거리로 약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광화문과 공덕까지도 이 두 정거장 거리로 5분대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핵심 업무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이 매우 훌륭한 입지이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초대형 업무지구에 둘러싸인 입지가 이 청파동 3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전자상가 재개발과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또 조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가치가 크게 오를 게 또 눈에 보이는 지역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보로 한강공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간병목로와 올림픽대로도 바로 연결되는 위치로 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주변에 또 아파트 시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용산 롯데캐슬과 용산 이편한 세상과 같은 이런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가 현재 10억 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파동 3가의 재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신축 아파트로서의 시세를 또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초기 진입할 수 있는 투자금에 비해 이 높은 수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남영역과 숙대 입구역을 끼고 있는 곳이라서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한 정거장이면 갑니다. 그리고 광화문 등과 같은 주요 업무지구까지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강변북로나 뭐 올림픽대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부분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시세보다도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지금 한창 모아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호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 청파동 3가의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은 이 청파동 3가 130번지 일대를 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8,700평 정도의 예상 건립 세대수가 906세대 정도로 아파트 10개 동 정도의 규모이고요. 3개 구역의 평균 노후도가 78% 정도로 이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청파동 3가 재개발은 처음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을 했다가 이 자치구 공모 방식 모아타운 형태로 전환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 동의율 50%를 넘겨서 이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는 접수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이 자치구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 재개발을 이 주민제한 방식으로 현재 변경을 해서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 재개발로는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청파동 3가 모아타운은 이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는 접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일을 대비해서 이 주민제한 방식까지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이 변경된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60% 이상을 달성해야 접수가 가능한데요. 현재 청파동 3가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은 이미 동의율이 60%를 넘어섰고요. 3구역의 동의율도 59% 정도로 정말 이 동의율 달성 직전입니다. 이렇게 기존 자치구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과 또 변경된 이 주민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까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추진 중인 청파동 3가의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지역이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여러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호재를 더 살펴보시면요.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지 인근에서 정말 이래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용산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 재개발 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지도에서 각 지역별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효창동과 원효로 1가에서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청파동 3가와 용문동 그리고 효창동에서 이 모아타운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배 업무지구와 또 용산 캠프킴 업무지구, 그리고 남영 업무지구도 재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남영 업무지구 2구역의 시공사로 현재 삼성물산이 선정이 되었고 복합청사와 업무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의 개발도 이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서울 중심부의 황금 땅을 싱가포르와 또 홍콩을 뛰어넘는 국제적 업무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현재 확정한 상태이고 주변의 재개발과 또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에는 고급 임대주택과 박물관이 들어오고 용산정비창 1구역에도 올해 말 공고를 통해서 내년 초까지 시공사를 선정한 뒤에 2027년까지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공구상과 또 전자상가, 공업시설, 그리고 노후도가 높은 이 다가구 주택들이 가득한 용산이 이 새로운 한국의 업무 중심지를 넘어 또 세계적인 국제 업무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은 사실 속도전입니다. 이 속도가 이 재개발 사업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자치구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 형태와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 형태 이 두 가지 모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아타운 지역들 중에서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모아타운 재개발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청파동 3가는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 3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구역과 2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60%를 이제 넘어섰고 3구역도 59%로 지금 딱 60% 직전으로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아서 주변의 개발 압력도 이제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주변의 다른 개발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완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희소성까지 또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시세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용산구 청파동 3가에서 모아타운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물건의 시세가 이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에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이 재개발 물건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1.5룸이지만 이 대지 지분이 투룸과 같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투자 금액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용산의 이 국제 업무지구가 계획되면서 인근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또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용산이라는 위치 자체를 보시더라도 서울의 중심부에 또 용산역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고속철도 그리고 버스 등 이런 대중교통들이 발달해서 서울 전역과 또 전국으로의 접근성이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입지이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국내외 투자자들 역시 용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노후된 용산을 현대적인 또 미래적인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이 국제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면은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된다. 부동산 투자 얘기에서 용산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핫한 용산이기 때문에 사실 물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청파동 3가의 물건 역시 희소한 용산 물건인데다가 또 모아타운 형태의 재개발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 현장 나와 보셔서 이 투자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용산에 왜 이렇게 많은 이목들이 집중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용산은 지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다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미래 가치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1대1 대면 자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효창공원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송 끝나고도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